김문수 후보가 만약 선거 패배하면 곱게 물러갈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권 투쟁 나설 거예요. 선거 막판에 자기 텃밭인 TK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텃밭 따지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선거 이후까지 보고 있구나. 한덕수하고 쉽게 단일화해 줄 것처럼 김문수 후보를 쉽게 봤는데 선거 이후에도 친윤들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광훈 자유통일당, 김문수 요 색깔을 가진 세력 한 축, 기존의 TK 중심의 친윤 기득권 세력 한 축,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 한 축, 요게 각축하는 양상이에요. 이거를 좀 팩트 체크를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 선대위원장 철회를 김문수 후보가 직접 요청했다,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 팩트가 맞나요?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확인하니까 윤상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사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공식적으로 사퇴하지 않았다고 하고, 반대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엔 사퇴하지 않으면 본인 그 선거운동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도 대의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했어요. 저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날 왜 굳이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었어야지. 제가 그거 한 밤 10시 반쯤에나 이걸 봤거든요. 추가 인선 자료를. 아니, 이 시간에 무슨 추가 인선 자료를 내는가. 이게 그동안에 목도 하지 못했던 것들이어서 사실 상당히 방탄 집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배경이 뭐냐. 그러면 그게 정말 김문수 후보의 뜻이냐, 아니면은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그냥 한 것을 마지못해 그냥 한 거냐.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윤상현 의원하고 최근에 김문수 후보하고 강력한 교집합이 전광훈이에요. 전광훈 몫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선대위에. 저는 그거라고 보고 김문수 후보가 그 수용한 거고, 김문수 후보가 만약 선거 패배하면 곱게 물러갈 거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당권 투쟁 나설 거예요. 저는 선거 막판에 그 자기 텃밭인 TK가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만나고 텃밭 따지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분이 선거 이후까지 보고 있구나. 그래서 한덕수하고 쉽게 단일화해 줄 것처럼 김문수 후보를 쉽게 봤는데 선거 이후에도 친윤들 뜻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전광훈 자유통일당, 김문수 요 색깔을 가진 세력 한 축, 기존의 TK 중심의 친윤 기득권 세력 한 축, 그 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를 위시한 친한계 한 축, 요게 각축하는 양상이에요. 그 지지율 득표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여론조사는 저는 TK에서 나오는 지지율 있잖아요. 그게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었던 득표율과는 아직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보수정당 후보였긴 하지만 TK와는 그렇게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누가 뭐래도 TK 적자예요. 본인 출신이고. 그런데도 지금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이 받았던 득표율보다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저는 얻을 수 있는 득표율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PK에서도 일부 그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5%를 얻을 수 있다면 당선될 수 있다는 게 TK, PK 지역에서의 결집, 그게 일정 정도 충청과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45%를 얻어서 당선될 가능성도 희망적으로. 마지막은 또 대변인 모드로 마무리를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대변인 모드가 아닌 질문 솔직한 모드로 하다가 갑자기 대변인 모드로. 이게 채널A 보도인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권성동 원내대표 사표를 요청했다, 윤상현 보도가 나온 뒤에 그런 보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팩트 체크가 좀 되실까요? 근데 그 보도가 나오기 전에도 그 박정훈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이나 그 텔레그램 방에서 권성동 의원 책임지고 사퇴해야 된다, 그 전에도 그런 메시지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식의 메시지를 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쟁점의 의미가 뭔지를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대선을 진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은 비대위 사퇴입니다. 김용태 위원장. 그러면은 유일하게 정통성이 있는 선출 권력은 원내대표밖에 안 남아요. 임기가 12월까지예요. 그러면 다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를 임명합니다. 이제 자기들 그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비대위가 전당대회 없이 한동안 갈 수 있어요. 왜냐면 한동훈한테 전당대회 해가지고 당권을 내줄 수 없으니까. 그 얘기 많더라고요. 전당대회를. 그래서 이제 친한계에서는 빨리 권성동 사퇴부터 해야 이게 대선 이후에 이제 당권에 한동훈 후보가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요것 때문에 자꾸 권성동 사퇴를 가지고 지금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임기가 최대 6개월까지 할 수 있어요. 당원 당규에서. 네. 그러면은 원래 권영세 위원장은 그 임기가 6월 30일까지였더라고요. 그래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새로 임명됐기 때문에 그럼 6개월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그렇지 않나 생각했는데 잔여 임기만 이제 보장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사퇴하지 않더라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전당대회는 열어야 하는 상황인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남아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임기 1년이니까 12월까지 보장돼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다시 비대위로 가자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보수 재편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커질 건데 거기서 전당대회까지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다시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3년 후에 총선까지 어떻게 잘 치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 당의 친윤들이 뭘 하든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였는데 뭐 아니, 그런 모습을 이제 반성해야죠. 지금 뭐 친윤과 뭐 친한계의 이런 물밑 움직임 나왔는데 그러면 유세차에서 한동훈 전 대표랑 김문수 후보랑 이렇게 같이 손드는 모습은 보기 어려운 건가요? 지난번에 도봉 노원 유세에서 한번 했었고요. 저는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그 집중 유세에는 명분 쌓기용으로라도 선거운동 열심히 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뭐 선민후사 선당후사 항상 한동훈 전 대표 강조했으니까 저도 지금 사실 뭐 당내 주류와는 조금 다른 의견들을 많이 내는 그 대변인인데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 후보인 김문수 후보가 당선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인 그 의무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네, 지금 뭐 두 분 다는 아니고 지금 구도가 너무 굳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아직 6일이 남았거든요. 어떤 일이 펼쳐질지 사실 정치적 상상력 이상의 일들이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막판 변수가 될 만한 것들 한번 상상의 나를 한번 펴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막판 변수. 아직 19시가 남았으니까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해서 손 들어주는 거죠. 그 정말 막판 변수죠. 네. 그 이후의 변수는 판도 자체를 바꿀 만한 변수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의 여론 지형을 바꿀 만한 변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인정하시듯이 큰 변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단일화 정도가 마지막 남은 국민의힘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이제 상황 변화인데 근데 이준석 후보의 뜻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진짜 몸조심 모드에 들어갈 겁니다. 특히 그 후보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선본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의 실언 같은 게 선거 막판에 시비거리가 돼서 논란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극도로 아마 이제 조심할 거라고 보고요. 이대로 지금 이제 굳히기 모드로 들어가면 6월 3일 날 이제 결과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조심할 거고요. 뭐 그 이외에는 특별한 변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제가 아까도 누누이 지적했듯이 선거 시작부터 선거 마지막까지 당 내부의 그런 4분 오열, 자중질환, 각자도생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선거를 마칠 거고 이제 서로 간의 거센 책임론 공방에 선거 이후에 휩싸이지 않을까. 그 이후에 보수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이제 재편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재편돼서 뭔가 이게 다시 권력을 다퉈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그런 보수로 거듭나려면 정말 바뀌어야 될 게 많고 특히나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그 당에서 주류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다시 당의 전면에 등장하면 그건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렇군요. 2017년에 그 대선에서 진 다음에 이른바 보수 괴멸론과 진보 진영 뭐 20년 집권론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근데 불과 5년 만에 다시 정권 찾아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우리 한국 정치의 역동성은 누구나 다 뭐 목도하셨으니까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보수 재편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대비해야겠죠. 보수 진영이 어떻게 재편돼서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그 독점적인 권력을 가진 그 거대 행정부 입법부와 어떻게 민심을 바탕으로 싸울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이 중도 보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보수를 재편할 수도 있어요. 10명만 끌어오면은 200석입니다. 200석이면 개헌전선까지 돌파하는데 국민의힘에 10명 안 흔들릴까요? 저는 충분히 흔들리고도 남을 거라고 봐요. 오늘 대선 얘기보다 대선 후 얘기를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두 분 치열한 토론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여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